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우리는 많은 착각들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근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와 사료나 역사적 사실과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걸쳐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역사적 사실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다른 걸까요? 알고 보면 특정한 세력들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상하게 윤색시키거나 변조시키거나 심지어 날조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헤이그 밀사 사건도 그 중에 아주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헤이그 밀사 그러면은, 우리 고종 황제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압력을 물리치고 비밀리에 밀사를 보내서 우리의 독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 이렇게. 그리고 고종은 황제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헤이그 밀사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일제 침략 근성, 대륙을 향한 야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대한민국 멸망의 이유는 바로 고종과 민왕후가 계속 실시를 했던 인아거일이라는 이 외교정책 덕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아거일이 뭐냐?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물리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종과 민왕후는 1980년대에서부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이 세계 패권편에 서 있는 세력들이 그토록 우려하는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한반도로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하거일 정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 이 패권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한국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너희들 다 러시아 편이구나. 그래, 알았어. 우리가 손 좀 봐야지. 이렇게 돼서 대한제국이 망했다.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독립을 유지한다는 이 고종의 통치 방식, 이것은 그 당시에 영국과 러시아가 거의 100년에 걸쳐서 그레이트 게임을 펼치고 있는 이 국제정세를 완전히 오판을 해서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시대착오적인 과대망상이었다. 자, 그러면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는 건 뭐냐?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밀사 3명을 파견을 해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주권을 회복시켜달라고 열강들에게 호소하자 하는 외교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헤이그 밀사 사건은 당시에 국제정세로 보면 이런 해석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근대사를 공부를 하려면 이 우리의 근대사를 세계사라는 판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이게 정확하게 읽힌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헤이그 밀사 사건은
고종이 러시아한테 속아서 그야말로 완전히 헛발질만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서 한일합방을 앞당긴 전형적인 자해 사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제 헤이그 밀사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1905년에 포츠머스에서 열린 러일 전쟁을 끝나기 위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서 러시아하고 일본은 러일 전쟁을 끝내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러시아에게 야, 우리가 전투에서 계속 이겼으니까 너희들 배상금을 내놔. 이렇게 얘기하니까 러시아가 무슨 배상금? 지금 우리가 전쟁을 중간에서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너희들한테 전쟁에서 패했냐? 일본군 너희들이 우리의 수도를 점령했냐? 뭐냐? 어디다 대고 무슨 배상금을 달라고 그래? 야, 배상금 달라고 그러면은 지금 다시 전쟁할 거야. 그 당시 하얼빈에는 아주 완전 무장된 100만 대군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하얼빈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본이 국력이 완전히 바닥나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돼서 깨갱하고 할 수 없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여러 가지 전투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대한제국의 운명에 관해서 러시아에 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일본이 대한제국 주권을 변경할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합방을 하려면 대한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계 열강인 러시아와도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대한제국을 일본 마음대로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흡수 합병을 하려면 러시아의 이 동의와 지지와 협조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언론과 학자들은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서 이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압승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츠머스 조약 제2조에서 러시아 국민은 최고 국민 대우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 국민은 타 열강의 국민처럼 최혜국 국민으로서 그들과 대등하게 대우받는데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과연 자기네들이 몇몇 전투에서는 승리했을지는 몰라도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아주 막다른 골목길에 처해 있었고 러시아는 언제라도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다만 러시아 국내에서 공산주의자들 이런 친구들이 막 계속 폭동을 일으키고 사보타지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계속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돼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나와서 서로 전쟁을 안 하기로 한 것일 뿐이죠. 따라서 러시아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이제 대한제국에서 손을 떼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한반도 문제에 계속 개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본은 하루라도 빨리 대한제국을 빨리 합병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걸 차지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니까 무슨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복잡한 외교적인 갈등이 야기가 됐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은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한국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러시아하고 대한제국을 병합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해서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체결을 할 때 을사보호조약 내용에 의하면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치는 고종이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에게 우리 지금 을사보호조약을 해서 우리가 외교권은 가져갈 건데 내치는 폐하에게 맡기겠습니다 하고 아주 명확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정은 자치에 맡기니 황제 폐하께서 계속 한국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을사보호조약에 의해서 서울에 조선 통감이 부임을 하고 조선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계속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을사보호조약 체결 과정에서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아니 일본 당신들이 말이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해서 외교권만 가져간다고 돼 있는데 내정권에는 간섭을 안 한다라는 것을 명문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그거는 명문화할 수 없어. 그 대신 구두로는 약속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외교적인 상황에서 구두 약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결국 이 문제가 현실로 대두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일본이 계속 내정 간섭을 하니까 고종은 끝없이 러시아에게 매달렸습니다. 니콜라이 2세에게 계속 비밀 전문을 보내가지고 제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일본이 내정 간섭을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치권마저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대한제국의 독립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좀 제발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수도 없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그러다가 또 일본하고 전쟁 나면 어떡하느냐. 저 고종이 자꾸 저 철모르는 부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해. 고종 황제에게 러일 전쟁 패전 이후 혁명 세력의 확장으로 더 이상 대한제국을 도와줄 수 없다는 전문을 보내라. 귀찮으니까. 이렇게까지 외무성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 러시아 외무상은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의 러시아 영사가 부임해 왔는데 플란손이라는 영사입니다. 이 플란손 영사에게 뭐라고 훈령을 내렸느냐? 지금 고종이 러시아 정부에다가 아주 전폭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말이야 실현 불가능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한테 자꾸 우리를 보호해달라 일본과 어떻게 해달라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자꾸 부탁을 하는데 일본과의 사이가 악화되지 않도록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마라 이렇게 훈령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러시아하고 일본은 대한제국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비밀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1907년 3월에. 자, 러시아하고 이제 일본이 만주를 어떻게 할 거냐. 대한제국은 이제 일본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만주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국을 우리가 만주를 이만큼을 러시아 당신들에게 이권을 인정하겠으니까 대한제국을 빨리 우리한테 넘겨라. 이런 이제 비밀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서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제발 빨리 우리가 지금 대한제국을 우리가 좀 합병할 수 있게 좀 동의 좀 해줘.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 하고 계속 이제 충돌이 벌어지니까 러시아 황제가 일본 이놈들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일본을 좀 한 방 먹여야 되겠는데 좋은 카드가 없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고종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 모르고 계속 자기네들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콜라이 2세가 저 순진한 고종을 동원해서 일본을 한 방 먹여라 이렇게 얘기가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의 이 비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비밀리에 고종에게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열리는데 그 만국 평화회의에 너희들 특사를 보내면 우리가 평화회의에 우리가 의장국이거든. 그러니까 당신네들 대표가
헤이그에서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폭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니네 밀사 보낼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고종이 보내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야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에 밀사를 보내서 네덜란드에 가서 일본이 지금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열강들에게 폭로를 해서 우리의 독립을 실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밀사를 보내서 러시아 측에 전폭적인 그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오케이. 만구평화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를 초청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 그 회의장에 참석을 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헤이그 평화회의의 러시아 대표위원이 넬리도프라는 사람인데 넬리도프에게 훈령을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대표단, 대한제국 대표단이 헤이그 특사가 오면 무조건 그 사람들의 그 협조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훈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니콜라이 2세의 그 호의만 믿고 밀사를 파견하죠. 이준 열사, 이종 열사,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냅니다. 이상설 열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로 와 있었던 그 분도 한 분 보냈습니다. 그런데 1907년 4월에 이제 서울을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이상설 열사하고 합류를 해서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이종과 합류를 해서 3명의 밀사가 헤이그에 도착한 것이 1907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이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그 만국평화회의가 6월 15일 날 열려서 44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금 막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제국의 이 황실 내부에 일본의 첩자들이 아주 엄청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종과 러시아 사이에 이 밀사들이 오고 간 내용들, 그리고 무슨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밀사 파견을 한다, 만다, 초청장을 발송한다, 하는 내용들을 모조리 다 이 일본 그 간첩들에 의해서 파악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헤이그 밀사가 헤이그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만국평화회의 의장인 넬리도프를 찾아가서 자, 이제 약속된 대로 우리 회의장에 입장을 해서 한국 대표단이 발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니까 이 넬리도프라는 사람이 한국 대표단 평화회의 입장 불가 선언을 합니다. 왜냐? 본국 정부로부터 대한제국의 특사단을 평화회의장에다가 입장시키지 마라라는 그런 훈령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 헤이그 밀사가 이 네덜란드로 가는 그 중간에, 그러니까 6월 21일 날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6월 24일 날. 헤이그 밀사들이 헤이그에 도착한 날이 6월 25일인데 6월 24일 날 러시아하고 일본이 그동안에 계속 겉돌던 이 비밀 협약의 주요 쟁점 사항들이 다 타결이 됐습니다. 다 타결되고 나니까 굳이 이 그 헤이그 밀사들이 만국 평화회의장에 가가지고 일본을 한 방 먹이는 이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러시아 정부가 넬리도프 의장에게 한국 특사의 회의장 입장을 거부하라라는 새 훈령을 보내서 우리 열사들이 회의장 입장이 거부되니까 거기에 이준 열사가 분해서 분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제 그 만주와 대한제국의 이권을 놓고 서로 합의가 됐으니까 우리
헤이그 밀사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죠. 모든 사항을 일본은 지금 다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비밀 협상이 다 타결이 되니까 러시아 정부가 일본에다가 지금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당신네들의 그 내정 간섭을 폭로하기 위해서 밀사 3명을 보내가지고 지금 밀사가 헤이그에 지금 도착해 있는데 우리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헤이그 밀사가 만국평화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았으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시오 라고 러시아 정부가 일본 정부에다가 다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참 황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고종을 찾아가가지고 고종 황제, 당신이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지금 헤이그에다가 밀사 3명을 보낸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일본에 저항을 하려면 은밀하게 하지 말고 대놓고 하시라. 우리가 적수가 되어드리겠다. 아주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그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고종이 일본의 보호권을 무시한다는 명목으로 7월 19일 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고종의 아들 순종, 이 친구입니다. 순종을 사흘 후에 황제로 취임을 시킵니다. 그리고 7월 24일 날 제3차 한일협약, 이걸 이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미 7조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의 비밀각서에 의해서 8월 1일 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을 해서 대한제국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권과 경찰권을 일본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8월 27일 날 그 당시 나이가 24살인 황태자 이척이 황제로 올라서 그가 마지막 대한제국 황제가 된 순종 황제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종이 헤이그에다가 밀사를 파견해서 무슨 효과를 얻었을까요? 가서 헤이그에 가서 일본의 이런 내정 간섭에 대한 것을 폭로를 했나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했다. 파견해가지고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대신 자기는 쫓겨나고 그리고 정미 7조약이라는 제 3차 한일협약을 맺어가지고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고 일본인들이 대한제국의 관료로 임명돼서 실권을 장악하고 사법권과 경찰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고 자기 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주고 퇴위를 하고 말았으니 그럼 고종은 헤이그 밀사를 파견해가지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 제3차 한일협약이 조인된 지 6일 후인 7월 30일 날 러시아 외상하고 주러 일본 대사가 제1차 러일 협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만주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북쪽 지역은 러시아가 차지하고 그 아래에 있는 남쪽 지역과 한반도는 일본이 차지하기로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러시아는 외몽고를 특수이익지역으로 정한다. 특수이익지역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우리가 합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헤이그에 우리 밀사가 파견된 그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일본은 대한제국하고 외몽고를 서로 나눠 가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이 계명하신 고종 황제께서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한마디로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병합하지 못하도록 포츠모스 강화조약에서는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을 빼내버린 거예요. 헤이그 미사 사건을 일으키는 바람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미 7조약에 의해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이 되니까 이 군인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의병이 돼서 계속 이제 의병 투쟁을 합니다. 1907년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한 상황서부터 1910년 8월 말에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병합이 될 때까지 우리 의병들이 일본군하고 2819회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병이 41,603명이 참여를 했고 통계에 의하면 1906년부터 1911년까지 6년간 일본군이 우리 의병을 17,779명을 사살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동안 우리 고종은 뭘 했습니까? 한마디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계속 이용만 당하다가 러시아하고 일본이 비밀 협약을 맺으면서 완전히 토사구팽을 당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헤이그 미사도 뭐 실패하고 의병 봉기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니까 고종이 니콜라이 2세 러시아 황제에게 나 러시아로 또 망명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이 2세가 아니 그러다가 일본하고 지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한테 망명을 해오면은 일본하고의 관계가 악화되는데 우리가 당신 망명을 받아줄 수 없다. 러시아는 포츠모스 강화 조약을 준수하고 극동 질서를 위해서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에 무슨 광산에 있는 광물 자원을 캐간다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우선 광산을 개발해야죠.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굴을 파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광석을 생산해서 그 생산된 광석을 일본으로 실어가기 위해서 한국까지 실어내려면은 철도 도로가 필요하죠. 그리고 배를 들이댈 수 있는 항만이 필요하죠. 여기에 따르는 기술자가 필요하죠. 작업 인부가 필요하죠. 이 사람들에게 가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을 시켜야죠. 이거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원을 착취 약탈하기 위해서는 선행 투자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 당시에 일본 정부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기네들도 이 제국주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민족들을 부려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일전쟁에서 대만을 식민지로 얻어가지고 대만에 가서 이제 식민 통치를 하려고 보니까 대만 원주민들이 계속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집어넣으면 군대들이 막 밀림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라리아 걸려 죽고 게릴라전에 죽고 그래가지고 타이완에서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식 식민제도를 도입해봐도 안 돼, 프랑스식 제도를 도입해도 안 돼, 뭐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청일전쟁 때 죽은 군대보다 대만에서 원주민들이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 진압 과정에서 죽은 군인이 훨씬 많을 정도로 일본이 아주 악전고투를 했습니다. 야, 조선은 대만보다 이게 덩치가 훨씬 크고 인력도 많으니까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와사대대학 교수였던 아리가 나가오라는 사람이 세계 각국의 보호국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 국제법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호국론이라는 국제법 책을 냈습니다. 이런 보호국론을 통해서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상세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보후국론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아리가 나가오 교수는 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은 모름지기 일본의 보후국이지 않으면 안 되고 만주는 청국의 위임에 의해 일본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은 극동 문제에 대한 저자의 숙론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조선을 합병을 하고 만주까지를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것이 우리 보국의 목표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의사보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일본이 이제 조선 통치를 하기 위해서 조선 통감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통감부를 원래 다른 나라를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외무성 소속으로 둬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 조선 통감부를 일본 외무성 소속이 아니라 천황 직속으로 갖다 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은 누가 통치를 하느냐? 일본 천황이 통치를 하는데 천황이 직접 통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일본 천황의 직속 부하인 일본 군부가 가서 조선을 통치를 한다. 따라서 조선은 일본 외무성에 의한 이런 통치가 아니라 일본 군부가 군부 통치를 하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찌 마사다케인데 이 사람은 고향이 이토 히로부미하고 같은 조슈번 출신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도 조슈번, 초대 조선 총독도 조슈번, 2대 총독도 조슈번. 조선은 지금으로 치면 야마구치 시모노세키 일대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조선을 아주 통째로 다 말아먹은 겁니다. 러일 전쟁에서 그야말로 그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싸운 그 일본은 자기네들이 1년치 본국정부 예산의 8배 정도를 또 빚을 내왔대요. 해외에서. 이 빚은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서 갚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배상금을 한 푼도 안 주는 바람에 일본이 이 배상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정말 아주 허덕허덕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뭘 얻었는지 참 얻은 것도 없이 그냥 전비 부담만 잔뜩 안아가지고 지금 그 불황이 닥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일본 내부에서 이 대한제국을 놓고 강경파하고 온경파가 대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경파는 군부가 강경파였는데 군부에서는 우리가 빨리 대한제국을 병합을 해서 여기를 디딤돌로 해서 우리가 만주까지를 좀 차지해서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이런 입장이었고 온건파인 이 민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이 온건파의 대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러일 전쟁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허덕허덕하고 있는 판에 대한제국을 만약에 합병을 하면 대한제국에 있는 모든 시설을 우리가 다시 다 해줘야 된다. 철도 놔줘야지, 도로 닦아야지, 전기 넣어줘야지, 학교 져줘야지, 보건소 져가지고 사람들 병 걸리면 치료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그럴 돈이 있느냐? 아직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 돼서 우리가 이 조선을 합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까지 당분간은 조선 통치는 그냥 조선 사람들에게 자치에 맡기자 하는 것이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하는 온건파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일본 군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대한제국을 합병을 해서 여기를
하나의 침략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 조선 통감으로 온 이토 히로부미 때문에 지금 이 조선의 합병이 계속 늦어지니까 일본 군부가 계속 압력을 넣어가지고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에서 해임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투쟁에서 져서 실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조선 통감에서 쫓겨난 이 이토 히로부미를 그 당시 일본 총리인 가스라 다로 총리인데 이 사람이 불러가지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아니 이토 선배님 조선 병합을 반대하지 마십시오. 반대하면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병합에 나는 이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려면 해라.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실각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몰락을 시킨 다음에 1909년 7월 6일 날 일본 총리 가스라 다로하고 고무라 외상이 한국 병합에 관한 건을 가지고 천황의 재가를 얻었습니다. 1909년 7월에 이제 한국은 이제 병합을 하겠다라고 천황에게 결재를 받은 겁니다. 이 와중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만주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니까 만주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야 일본 너희들 맘대로 말이야 러시아하고 무슨 합의해가지고 만주를 니네끼리 나눠가죠. 우리도 좀 한 수저 놔야 되겠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미국의 이 간섭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제2차 러일 협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간섭을 러시아하고 일본이 힘을 합쳐서 이제 막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미국은 만주는 우리의 제2의 섭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미국 상품도 갖다 팔고 미국인들도 좀 보내서 만주를 우리의 어떤 활동 공간으로 좀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정책을 문호개방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국이 만주에 뭔가 간섭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에다가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빨리 뭔가 지금 협약을 맺으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만주를 전부 석권하려고 하니까 야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이 만주에 있는 모든 철도들을 전부 중립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어느 나라가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만주가 아니라 일본 너희들도 와서 장사하고 러시아 니네들도 와서 장사하고 우리도 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은 만주는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미국이 자꾸 이제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자칫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제2차 비밀협약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제2차 비밀협약 과정에서 1910년 4월부터 교섭을 시작해서 같은 해 7월 4일 날 제2차 러일 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리고 8월 달에 한일 합방이 되죠. 바로 이 제2차 러일 협약 추진 과정에서 러시아 외상이 일본 공사에게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 병합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제서야 일본은 대한제국을 합병할 수 있는 러시아의 약속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이 자꾸 개입을 하면 지금 우리 대한제국도 지금 보국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야, 이거 대한제국마저 또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것마저 놓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서두르자.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을 정광석화처럼 밀어붙인 것이죠. 그래서 1910년 5월 30일 날 데라우찌 육군 대신을 한국 통감으로 임명을 해서 이 사람이 천황 대권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가지고 조선에서는 군정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8월 22일 날 한국 병합조약에 사인이 됐고, 그리고 그 관련 내용이 공개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910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순종 황제가 그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짐은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일 두 나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피차 통합하여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이 호상만대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넘기는 조약을 체결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지시한 내용이 순종실록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통치를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조문을 규정하여 앞으로 우리 황실의 영원한 안녕과 백성들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을 정권위원으로 임명하고 대일본 제국 통감 데라우찌와 함께 협정하게 하는 것이니 여러 신하들도 짐이 확정적으로 결단을 내린 뜻을 체득하여 집행하라. 그래서 이완용이가 황제 폐하의 어명을 받들어서 데라우찌 총독하고 한일 합방 문서를 사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대한제국의 일본으로의 합방과 관련해서 보도를 한 내용이 아주 좀 충격적입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완전 지배하면, 이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대한제국 황제는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을 착취하지 못하게 된다. 양반들도 더 이상 백성을 착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합병이 되면 조선은 없어지지만 조선 국민들은 일본 지배하에서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저 폭압적인 그 황제의 수탈과 이 면허받은 흡혈귀나 다름없는 이 양반 관료들이 조선 백성들을 더 이상 뜯어먹을 수 없게 되니까, 일본이 통치를 하니까, 일본은 문명개화한 나라니까 통치를 전부 근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통치를 한다. 그러니 조선 백성들은 일본 통치하에서 오히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조선의 황실이 합방이 되면서 이왕가로 격화가 돼서 이 왕가가 일본 천황 밑으로 들어가고, 이 이왕가라는 이 왕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왕직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왕직에다가 일본 정부는 연간 150만 엔, 이때 이 150만 엔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돈을 일본 조선 왕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매년 돈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 황제, 그리고 고종 황제, 이 두 사람은 일본 정부가 주는 막대한 이 은사금을 가지고 안락하게 살았다. 그래서 조선의 왕공족은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병합에 협조한 고위관리 76명을 조선 귀족으로 봉하고 이 사람들에게 연금을 줬다. 일본 황제는 3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은사금을 조선 귀족과 그 한국 관리와 양반 유생들에게 뿌렸다.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서울대에 규장각이라는 큰 그 조선 그 황실의 문서가 규장각에 다 가 있는데, 그 규장각에 가보면 이때 거액의 은사금을 받은 조선 귀족과 한국 관리 양반 유생들이 일본 총독이시여 뭐 만수무강하소서, 뭐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뭐 은사금을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야말로 입에 침이 마도록 칭찬한, 조선을 합병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막 그 감사의 편지를 쓴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국민들의 이 판단력이 상당히 좀 이상해져 가지고 우리가 뭐 개돼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야,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고 막 그 비난하고 그러는데, 이 도대체 한국인은 개돼지야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제가 계속 궁금했었습니다. 드디어 얼마 전에 제가 그 원단을 찾았어요. 누구 얘기냐? 일본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 원단이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대한제국이 멸망을 한 후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뭐라고 발언을 했느냐? 서울은 사바세계의 지옥이다. 야만을 넘어 요마 악귀들이 들끓는 지옥이다. 조선인민은 소와 말, 돼지, 개와 같으며 이런 나라는 하루빨리 망하는 쪽이 하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이다. 조선 백성을 위해서라도 조선 멸망은 축하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개돼지야라는 그 원류를 추적해 보니까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멸망한 것을 뭐 일본의 식민 통치 탓, 외세 탓, 누구 탓, 중국 탓, 무슨 탓 하는데, 누구 탓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켰으면 왜 나라가 멸망을 합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지식인 양계초는 또 뭐라고 썼느냐? 조선 망국을 논함이라는 그 책이 그 번역이 됐습니다. 양계초가 조선의 멸망을 보면서 조선이 왜 멸망했나를 자기가 연구해서 낸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청나라 중국 지식인이 조선의 멸망을 보고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내용이니까 상당히 좀 그 객관성이 있다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조선의 멸망을 보면서 춥지도 않은데 전율을 느낀다.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조선이지 일본이 아니며, 무릇 조선 사람들은 망하는 것을 스스로 즐겼으니 무엇을 가엾게 여기겠는가? 조선 사람들은 망하는 것을 스스로 즐겼다.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조선이지 일본이 아니다. 라는 이 뼈아픈 지적. 우리는 정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헤이그 밀사가 과연 고종의 독립운동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느냐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헤이그 밀사가 뭐였습니까? 일본하고 러시아가 비밀협상을 추진하다가 비밀협상이 안 되고 일본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야, 저 고종 저 세상 돌아가는 물정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친구 이용해서 조선 밀사를 네덜란드 헤이그로 보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한번 망신 주자. 그래가지고 야, 고종 너 저 헤이그 밀사 파견하면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빨리 밀사 보내.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밀사를 보냈는데 밀사가 헤이그에 도착하기 전날 러시아하고 일본의 비밀협상이 타결됐어요. 그러니까 새로 훈령을 내려가지고 야, 이제 다 문제 해결됐으니까 저 조선의 밀사들 저거 헤이그에 평화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막은 거죠.
고종은 헤이그에다가 밀사 파견해서 뭘 얻었습니까? 일본은 그걸 다 보고 있다가 헤이그에다가 밀사를 파견하는구나. 저거 러시아하고 다 또 놀아나네. 저 친구 저거 뭐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또 저 모양이네. 그래서 헤이그에 밀사가 가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비밀 협상에 타결돼서 이제 서로 전리품을 나눠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종을 황제단에서 축출하고 정미 7조약을 맺어 가지고 대한제국의 모든 행정권을 다 뺐고 군대 해산시키고 사법권 뺐고 경찰권 뺐고 마지막으로 군대까지 해산시켜서 대한제국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고속도로를 놔준 사람이 누구냐? 고종이고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고종 황제가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의로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준 열사 뭐 이상설 열사를 지금 막 그야말로 추앙을 하고 앉아 있으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우물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늘 보면서 야 하늘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 지식인, 중국 지식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근대사가 너무나 이 왜곡이 돼서 그야말로 거의 뭐 왼쪽으로 거의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사를 공부를 하다가 현대사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역사라면 근대사는 이렇게 돼 있고 근대사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게 현대사인데 현대사가 이렇게 기울어서 자꾸 야 이거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거 지금 큰일 났다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세워집니까? 이미 이렇게 기울었는데 자칫하면 이렇게 세우다가는 목이 부러지죠. 그래서 그 근원을 가보니까 좀 근대사가 다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근대사를 우리가 빨리 들여다봐가지고 근대사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빨리 공부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몽각성하도록 우리가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해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헤이그 밀사 사건입니다. 이거 이외에도요, 지금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제가 엊그제 국사를 하는 아주 모 대학 교수님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학계에 아주 민족주의 사학의 아주 핵심 원류라고 하는 단재 신채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모셔다가 유해를 모셔다가 한국에다가 이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분을 유해를 파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국적이 중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인이 지금 우리의 독립운동에 아주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라고 추앙을 하고 있어요.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건 뭡니까? 중국 정부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좀 독립운동도 정말 한두 가지 손댈 게 아니고요. 지금 독립운동가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부로부터 독립운동가 독립운동의 후손 그래가지고 연금도 받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독립운동 한 게 맞는지. 아니, 박헌영의 부인 주세죽이가 공산주의 활동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세죽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한 게 2007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벽돌 한 장 싼 게 있는지 우리 언제 한번 따지거나 묻거나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들여다보기나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제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좀 깨닫고
우리 역사관의 정립이 없이 이 기울어진 나라를 절대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이 비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내용과 우리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우리 교과서에 헤이그 밀사 사건이 뭐라고 써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